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음악 있는 이야기 월요 칼럼 김정한 목사입니다. 그동안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더니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다시 영상으로 돌아왔네요. 이 며칠 동안은 이런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 눈이 녹는 것처럼 마음이 포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월요 칼럼 청취자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월요 칼럼과 함께 시작하면서 포근한 한 주간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세계적인 작곡가들 중에 시벨리우스만큼 일찍 유명해지고 국가적인 영웅 대접을 평생 받았던 음악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벨리우스는 젊어서부터 재주가 뛰어났던 핀란드가 낳은 작곡가입니다. 당시 핀란드는 국호를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러시아의 속국으로서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불행한 상황에서 음악가로 활동하던 젊은 시벨리우스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많은 음악들을 쓰게 되고 러시아 당국으로부터는 주의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의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곡이 바로 교향시 핀란디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곡이죠. 합창으로 편곡된 곡을 듣고 계십니다. 나중에 핀란드가 독립했을 때 가장 먼저 추앙받았던 예술가가 바로 시벨리우스였습니다. 특히 그의 교향곡들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베토벤의 업적에 버금갈 만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서 핀란드 정부로부터 종신연금을 지급받는 그런 혜택을 누렸습니다. 정부는 그에게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집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음악가에게 집까지 만들어준 것은 실로 드문 경우인데요. 정부는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그의 집을 지어주고 평생 동안 다른 걱정 없이 작곡에만 전념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의 집 반경 몇 킬로미터에 걸쳐서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서행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서행과 경적 금지를 알리는 도로 표지판은 둥근 표지판 위에 그려진 시벨리우스의 초상이었습니다.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그의 집은 흰색 페인트를 칠한 아담한 목조 2층 집으로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림처럼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주변의 경관이 아주 수려했다고 하죠. 울창한 침엽수림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호수가 바라보이는 절경 속에 있었습니다. 시벨리우스가 그 집에서 작곡한 대표적인 곡이 바로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47입니다. 이 곡은 시벨리우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그 스스로도 가장 자신만만해했고 대표작임을 천명한 그런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바이올린 협주곡의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명곡 중의 명곡이죠. 18세기 이후에 바이올린은 악기들 중에서 제왕의 자리에 등극했고 그런 지위에 걸맞는 걸작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잘 알려져 있는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의 협주곡 세 곡이 바로 이런 명곡들입니다. 그 후 후기 낭만주의로 가면서 무수히 많은 바이올린 협주곡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과연 어느 곡이 이 위대한 세 협주곡의 뒤를 이을 것인지 흥미진진한 관심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 독일 등 음악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북유럽에서도 뛰어난 바이올린 협주곡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차이콥스키, 쇼스타코비치, 그리고 드보르작, 시마노프스키 등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빼어난 백미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죠. 이 곡은 지극히 낭만적입니다. 그러나 이 곡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대형 교향곡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관현악 구조 위에서 바이올린의 화려한 기교가 발휘되는 튼튼한 구성에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올린은 적당히 불협화음으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치고 나오는 기묘한 테크닉이 뛰어난 곡이죠.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곡입니다. 듣는 이에게 묘한 낭만성과 이국적인 분위기에 한참이나
넋을 잃고 빠져들게 하는 매력적인 곡입니다. 이러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대부분이 녹음을 남겼습니다. 하이패치를 비롯하여 그루미오, 정경화, 길샴 등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개성을 표현한 연주자는 단연 안네 소피 무터의 연주입니다. 안네 소피 무터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76년 음악제였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스위스 소녀 무티는 소녀답지 않은 정확한 음정과 미끈한 활시위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의 TV 중계를 지휘의 거장 카라얀이 보고 있었습니다. 카라얀은 그녀를 베를린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터는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 카라얀의 지휘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때 받은 평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정확한 운지와 마치 무사가 칼을 휘두르는 듯한 거침없는 활시, 청명하면서도 윤기가 빛나는 화려한 음색. 그 모든 것이 완벽주의자 카라얀의 사랑을 한몸에 받을 만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카라얀의 비호 아래 순식간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윽고 카라얀이 죽고 나자 그녀는 든든한 나무 그늘을 잃은 듯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세계를 쌓은 그녀는 카라얀의 죽음이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된 것이죠. 이제 무터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라 혼자서도 우뚝 선 거장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카라얀의 변호사와 결혼했고 곧바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이 부부의 동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혼은 아니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터는 혼자서 세 아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터의 서울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 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늘씬한 자태와 풍성한 금발, 세련된 매너도 매력적이었지만 분명 어머니로서의 여유와 인생의 깊이를 알고 있는 듯한 충만함이 느껴지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에서 그녀의 리사이틀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은 예술가로서 절정의 나이에 뿜어내는 강렬한 흡입력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무터의 표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에 앉은 사람들만 알아차린 것이지만 왼쪽 출연자 대기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무터는 그렇게 조금 긴장한 상태로 1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2부가 시작되자 무터의 얼굴은 다시 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공연 도중 2층의 오른쪽 첫 번째 부스의 문이 열리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살짝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무터의 아이와 할아버지였죠. 관객들은 대부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무터는 2층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활에 더욱 힘을 주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엄마의 동작을 가만히 보면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향해 연주하는 무터의 몸짓과 연주는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무터가 최근에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바로 세계적인 지휘자 앙드레 프레빈이었습니다. 프레빈은 독일 태생의 유태인으로서 젊은 시절 미국에서 재즈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리우드 영화 음악에 투신하여 1959년부터 연속해서 4번이나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 그가 1960년대 후반에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본 윌리엄스 교향곡 전 9곡을 모두 녹음해서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두루 섭렵하면서 수많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또한 작곡도 했던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재능 있는 음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터와 역시 나이차가 많이 나서
이번에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것 같지만 부터는 그렇게 아버지 같은 연상의 남자를 좋아하나 봅니다. 오늘은 핀란드의 국민 작곡가 시벨리우스와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아름답게 연주한 안네 소피 무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점원이었던 폴 고갱은 35살이 되어서야 그림에 전념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지금 우리는 고갱을 누구보다도 위대한 화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죠. 이번 한 주간도 포기하지 마시고 시벨리우스와 무토의 열정을 기억하면서 힘찬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 칼럼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